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연구위원과 네. 미국인들의 식생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까지 서 위원의 현란한 드리블에 정신 못 차리고 전혀 반론을 못 찾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을 30분만 인터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아직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어려워졌어요. 물가가 특히 많이 오르니까 최근에는. 그래서 외식을 못 가. 인건비도 너무 많이 올라서. 반응은 좀 하긴 해. 가격은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외식을 못 간다가 일단 대전제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예. 외식 비용이 너무 올라갔다. 예. 다른 물가도 오르는데 외식 비용도 오르면 외식을 안 하지. 그런데 그럼 밥을 안 먹냐? 그건 아니잖아요. 세 끼는 먹잖아요. 그럼 주로 집에서 먹는데 예. 비싼 외식 하던 분들은 집에서 먹는 쪽으로 바꾸더라도 좋은 식재료를 사다 먹고 안 먹던 거. 낮은 저가의 외식을 하던 분들은 저가의 외식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소득 수준이. 그럼 다시 이분들도 집에 와서 먹는데 이분들은 돼지고기 대신 뭐 닭고기를 먹든가 이런 식으로 저가의 푸드로 바꾼다. 그러나 집에서 먹는 음식의 양은 늘어나고 외식으로 먹는 음식은 그만큼 준다. 하루에 4끼 5끼 먹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런 이게 겁니까? 이제 조금 약간은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리 마음에 안 이번에 들었어. 왜냐면은 네. 이거 정리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업체마다 내용들이나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네.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네.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미국 식품회사들 중에 외식회사 중에서요. 이번 실적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기서는 안 봤지만 저가형 패스트푸드 회사들은 또 실적이 좋아요. 저가형 그러니까요. 패스트푸드. 예, 저가형 패스트푸드는 좋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고가 영역에 있는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같은 애도 실적이 좋아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사람들은 밥을 먹었다. 아니 코로나 근데 이후에 사람들이 6끼 근데 이제 먹습니까? 치포틀레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보다 저소득층이 외식을 줄이거나 한 번에 오는 숫자가 줄고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감지가 돼요. 네. 그리고 전체 식품 소비 전체라고 볼 때는 외식보다 집에서 먹는 비중이 늘고 사람들도 전보다 외식을 안 한다. 이런 소비들도 나와요. 근데 아. 여기서 이제 지금 약간 복잡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게 뭐냐면 미국은 원래요. 집에서 먹는 비용하고 외식 비용의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2~3배 이상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네. 여기는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줄이고 여기서 이만큼을 올려도 네. 얘네들 기준에선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까 저희가 외식용 물가하고 가정용 식품 물가 볼 때 가정용 식품 물가 가격 상승세가 되게 더 가파랐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외식 물가 자체가 원체 비싼 거예요. 걔네들은 단순히 식품뿐만이 아니라 인건비나 TV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렇지. 우리는 사실은 김밥이나 뭐 먹더라도 좋은 식당 아니면은 사실 집에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막 3배, 4배씩 예. 차이가 안 우리는 나가서 나는데 먹는 게 싼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럴 수 네. 있는 예.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원체 비쌌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 비합리적인데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으면서 이 소비의 변화들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몽땅 외식을 버리고 다 가정으로 가냐? 이것도 또 아닌 거예요. 아니다.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몰리는 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식품에 대해서 이전보다 지출 비용은 늘었어요. 예. 그거는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 사실은 먹는 것만큼 스트레스 풀기 좋은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비용도 별로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진 거예요. 그렇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집에서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잡다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더 많이 예. 먹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식품 사서 가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식품 회사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게는 또 하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식품 회사들이 지금 큰 수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 보는 거냐 외식 업체들 중에서 개인 자영업자들이 망하겠죠. 그렇겠네. 그런 것들을 대기업들이나 흡수하는. 네, 대기업 중간 가공이라든가 혹은
이제 외식 업체들 중에서도 비용 통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뭐 인력하고 이런 몇몇 업체들이나 브랜드 관리 잘하거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도 성장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유통금 옛날에는 그 전통시장에서 막 사다 썼잖아요. 근데 이거 전통시장 다 없애지고 마트가 했대서 우리가 소비량이 크게 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런 거 마트나 식품 관련되는 회사들의 주가들은 전체 시가총액에서 크게 올랐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외식 업체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건강식 하는 애들 그리고 뭐 이런 뭐 아주 건강한 음료, 뭐 식품 이런 쪽이었다면 이 트렌드가 지금 약간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적절하게 가공식품도 먹을 만해. 이런 요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원래 대형 식품 회사들이고 시장 규모 대비 매출도 안 나고 시장에서 했는데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식품 지출은 또 원래 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전체 시장도 성장하고 여기서 MS도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식업체도 전체 식품 지출이 늘어나니까 네. 일부 선도업체들은 그럭저럭 살만한데 이런 거 대응 못하는 짜잘한 애들은 다 망하는 거죠. 알겠어요. 예. 그러면 결국 그런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근데 요인으로 된다. 이런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 습관에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이것들 계속 연장시키게 가서 이런 흐름은 갈 거고 근데 그거를 빼고 전체 식품 소비로만 놓고 보면은 매우 견조하고 전체 식품에 대한 지출은 계속 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명확히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식품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반응이 아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지만 지금 가격의 높은 가격에서도 여전히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래서 소비자 단 수요 그리고 그 수요 내에서의 특정 또 어떤 분야는 더 좋은 거 이 네.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네. 이제 소비자 단이 아니라 이제 제가 비용 얘기를 드릴게요. 예, 예. 공급 사이드. 공급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원가가 많이 오르면은 아무리 어쩌냐 저쩌냐 해도 가격 전가를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뭐 마진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근데 비용 증가가 되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식품 산업에서 가장 기본인 게 농축산물 원재료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기본은 곡물이겠죠. 네. 곡물 가격 그리고 곡물을 가지고 사료로 고기를 만들고 하니까 사료나 곡물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왜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없잖아요. 예. 제가 모은 기회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도 아까 봤던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하고 번지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보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하고 번지 카게 그리고 그 드레프스인가 갑자기 루이스 드레프스 요 네 개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회사를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전 세계 농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항구에서 항만 하역하고 수출해서 대형 우리나라 식품회사들한테 대규모 공급하고 이거를 전 세계 4-5개 회사가 70-80%를 장악해요. 네. 그 4개 회사 중에 2개 회사가 아까 말대로 상장된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하고 번지인데 이 회사들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뭐라고 얘기했냐? 굉장히 수급이 타이트하다. 하반기에도 매우 수급이 타이트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 좀 꺾여서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균형 수준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다. 이거를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랍니까?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유 측면에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회사들의 코멘트들을 정리해 보니까 곡물 시장의 수요 공급이 지금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지는 않지만 성장률이 둔화됐잖아요.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요. 굉장히 빨리 늘고 있고요. 네. 젊은 층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늘면은 얘들은 아무래도 많이 먹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어디서 나온 친구들이냐? 당연히 한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아니겠죠. 네.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 쪽 친구들이에요. 네. 예. 동남아. 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많이 먹을 뿐만이 아니라
서구화된 식단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다 유튜브 보니까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기를 많이 먹고 있어서 소비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경작지 면적하고 단위당 생산성을 계속 늘려왔는데 예. 이건 제 얘기가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가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한 거예요. 예. 지난 15년간 연평균 1.8%씩 그 곡물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네. 곡물의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이상 늘어나는 속도와 단위당 생산성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상황에 직면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되게 빡빡한 상황에 걸렸는데 인구 증가는 앞으로 더 늘어나고 이거를 이제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도대체 어디가 늘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요. 2019년 유엔의 자료인데요. 2100년까지 인구가 크게 늘어날 상위 10개 국가가 2100년까지 인구가 감소할 상위 10개 국가를 지금 지정하고 거기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딱 보시기에도 이건 반이도 400만이고 이건 600만이고 그러니까 네. 숫자가 이거보다 훨씬 이쪽이 많겠죠. 그러면 그러네요. 그냥 상위 10개 얘들 다 합쳐도 여기보다는 많다라는 건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러네요. 딱 보기에도 예, 그러네요. 딱 보기에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많이 감소할 나라가 첫째가 중국이고요. 예. 그다음 일본, 브라질, 태국, 한국이 드디어 5위 했습니다. 예. 이탈리아, 러시아 이런 데들은 이제 2100년까지 인구가 주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나이지리아, 콩고, 탄자니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앙골라, 니제르, 이집트, 미국, 수단. 미국 빼고는 다 이런 애들들이 네. 미친 듯이 인구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가 2050년까지인가요? 98억까지 늘어요. 그러면 여기서 28억이 더 늘어나는 건데 올해 기준으로는 아마 78억인가 79억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더 이상 생산성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농지가 없고 비료를 너무 많이 써서 더 이상 비료로서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과학적인 데이터가 인구잖아요. 예. 2100년까지 인구가 느는 거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정해진 미래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대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문제는 열심히 생산성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계치에 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보다 남재작 박사님 같은 분이 오시면 말씀이 드릴 텐데 결과적으로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나 번지에서 이제 더 이상 생산성 늘리는 게 어렵다. 그래서 이게 피크에 와 있다라고 이 회사들이 2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회사들이 지금 이 곡물이 이런 젊은 층들이 먹는 것도 고민인데 새로운 지금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은 바이오 디젤, 한국에선 잘 관심이 없는데요. 네. 지금 바이오 디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좋아요. 기름에다 그 곡물 섞는 거 말이죠. 예, 그 에탄올이나 예. 기름 가지고 섞는 건데 예. 이게 지금 유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 자체로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요. 예. 항공유가 가장 더러운 기름이거든요. 네. 항공유를 그나마 더럽지 않게 하려면 거기다가 그 에탄올 섞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전면 대체하거나 하려고 하고 그게 미국 정부에서도 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네. 우리는 배터리 얘기만 하지만 네. 거기에 바이오 디젤 진흥 법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국의 산업이나 경제가 되고 에탄올 사업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까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라든가 번지 같은 회사는 단순히 수출매라 기름 짜거나 곡물 내거나 에탄올 만드는 거 공장도 얘네들이 대부분 과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이쪽 사업을 되게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이 또 최근에 어디로 많이 쓰이냐면 식물성 단백질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두에서 단백질을 뽑았었는데 이게 건강하다고 해서 고기 대신 그걸 예, 먹자. 지금 최근에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대체 그 비욘드 미트나 이런 네, 애들 있잖아요. 네. 그게 전체 육류 시장이 8%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식물성 단백질, 대두 단백질 같은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 그 외에도 건강식으로 식물성 단백질 수요가 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인상적인 거는 우리 뭐 착색료라든가 염료라든가 뭐 각종 에탄올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석유화학에서 뽑았었는데 예. 최근에 곡물을 가공해서 쓰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친환경이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오염이나 이런 거 하니까 우리 음료수 같은 거 보면은 거기도 음료수 상하지 않게 해서 그런 거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첨가제를 넣는데 네. 그것도
곡물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건강하다 해서 그런 수요들이 느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에탄올이나 옥수수 같은 거 가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수요들이 구조적으로 계속 수요는 증가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공급 쪽에서는 경작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한계가 온 거고. 근데 이제 경작지나 이건 좀 먼 얘기잖아요. 근데 당장 올해가 문제예요. 올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비료 가격이 폭등했어요. 전쟁 때문에 유럽의 그 가스 부족 예. 때문에. 그러면 자,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예. 미국 농장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항목이 있는데 비료와 씨앗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비료가 전체 생산 비용의 18%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비료가 전체가 18%인데 옥수수는 거의 30%에 가까워요. 비료가. 그런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요. 예. 비료 가격이 몇 배 됐을까요? 전년 대비요. 다 2배 뛰었어요. 2배요? 다 2배 뛰었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CNBC 유튜브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인터뷰가 나온 게인데 지금 비료 가격들이 다 폭등을 했는데 폭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둘씩 따져볼게요. 비료는 3대 요소로 질소, 인, 칼륨을 구성을 해요. 근데 질소,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비료의 주주인데 질소 비료는 어떻게 만드냐? 천연가스를 가공한 하버보슈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이에요. 네, 그렇다면서요. 자, 천연가스 가격 지금 어떤가요? 높죠. 다 폭등했죠. 네. 없어서 못 팔지. 유럽에서는요, 지금 기사 검색해 보시면요, 유럽 지금 세계 천연가스 유럽 내 생산량 1, 2위 업체가 공장 가동을 다 멈췄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너무너무 폭등을 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다 문을 닫았어요.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그 단위당 보통 6달러 했는데 지금 8달러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이외에도 다 폭등한 거예요. 그리고 인이나 칼륨은 채굴을 해요. 40% 가까이 40% 이상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예요. 얘네들이 전체 공급량의 증설을 주도하고 생산을 주도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다 막았어요. 그래서 벨라루스 그 칼륨 생산하는 업체는 부도가 났고요. 증설 다 막혔고요. 생산이 안 내오고 설련돼도 외부로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랄칼리. 뭐 그런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언제 타격이 컸냐? 이게 우리가 북반부 남반부로 나누잖아요. 남반부의 타격이 더 컸어요. 지금 남반부는 이미 수확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수확하기 직전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남미 쪽에서 대두박이 이번에 대풍작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비료도 안 좋았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료의 80에서 85%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을 해요.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물량이 못 나오는 거예요. 생산도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다른 지역 대비 비료 가격 폭등이 더 컸고요. 인도도 그랬고요. 그러면 비료 가격이 폭등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비료를 제대로 못 쓰죠. 그럼 생산성이 제대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보다 내년이에요. 비료를 언제 많이 쓰냐? 북반부 기준으로 봄철에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3월, 2월 전쟁 터지기 전에 대충 만들어 놨고 근데 중간 쓰는 것도 약했는데 내년이 진짜 문제구나. 내년 봄이 됐는데 지금 유럽에는 비료가 없어가지고 생산성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비료 회사들 지금 전망 코멘트들 따져봐도 비료의 수급 자체가 이번 전쟁과 상관없이 원래 타이트했고 만만치 않다. 그래서 비료 가격도 오를 거다. 근데 당장 올해 기준으로 그나마 미국은 더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거긴 비료 원자재도 많이 있고 천연가스가 있는데도 얘네들도 전년 대비 50에서 100%씩 다 비료 가격이 올라서 지금 농민들이 우울해하고 그래서 요번에 농무부 8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8월 달에 지금 농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옥수수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4%가 줄어서 전년 대비 옥수수 생산량이 5%가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옥수수가 비료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작물이가 상대적으로 그 대신 대두가 많이 늘었어요. 대두는 비료를 적게 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도 이런 비용 때문에 생산량의 변화라든가 차질을 미국조차 겪을 정도고 다른 지역들은 다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얘기 드릴 게 이것도 또 먼 얘기일 수 있는데 기후변화 얘기예요. 기후변화는 뭔 얘기니까 지금 당장 올해 얘기는 아닐 것 같다라고 싶잖아요. 근데 올해 놀랍게도 주요 지역에서 기후가 안 좋았어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씨 뿌릴 때요. 예년보다 대두하고 옥수수를 한 달 늦게 뿌렸어요. 그 뿌리는 시기에
희한하게 춥고 습했대요. 뿌려야 될 때 한 달 늦게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을 하실 거예요. 예. 네. 남미에서는요. 엄청 추워가지고 대두박이 다 흉작이 났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샌더스 팜이라고 하는 아까 그 가공류 하는 회사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은 네. 남미 대두박이 흉작이 났다. 추워서 안 됐다라고 코멘트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실적 발표 자료 코멘트에서 찾아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죠. 유럽 굳이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아, 유럽 뭐. 예. 다 없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대방점을 찍은 데가 하나 있어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중국 최근에 스촨성에서 가뭄. 가뭄 났잖아요. 네. 거기가 중국 내의 옥수수 주력 생산 지역이에요. 대두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양쯔강에서 지금 강물을 떼서 얼마 전에 그 이철 박사님 오셔가지고 뭐 네. 밑에서 물 끌어오고 네, 뭐 예.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끌어올 물이 있는 메인 지역이 물이 없으니 그 주력이 있는 쌀 재배하는 지역의 작물 상태가 좋을까요? 대흉작이 나겠죠. 그게 지금 요번에 터졌어요. 그러면 지금 주요 지역에서 곡물가 생산 지역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일단 올 겨울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르겠죠. 가격이 오르겠죠. 예. 그런데 요즘 곡물이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옥수수 뭐 밀 다 선물이 있는데 옥수수는 좀 말씀하시는 대로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뭐 한 4, 5년 전에 비해서는 한 30% 오른 것 같고 밀은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밀이 좀 약한데요. 네. 콩하고 대두는 좀 강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얘네들이 아까 이렇게 올랐다가 예. 우크라이나 푼다고 해서 빠졌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슬금슬금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고점 돌파할 거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예. 그런데 아까 지금 이 기후 변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기후 변화가 그럼 올해만의 얘기면 좀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얘기하면 권위가 없으니까 저희 이정모 관장님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맥킨지에서 자료를 뒤져보다 보니까 2020년에 발간한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자료 한번 보시죠.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곡물이 5% 이상 생산량이 줄을 가능성, 네. 10% 이상 줄을 가능성, 15%가 줄을 가능성을 항목별로 그리고 2030년, 50년까지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곡물 가격은 물량이 늘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인구가 지금 계속 사람이 늘잖아요. 늘어났으니까. 예. 근데 5% 이상 줄을 확률이 2050년까지 거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45%, 50% 되는 거예요. 그러네. 얘네들은 기후에 취약하고 기후 변화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래 터졌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2050년까지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전체 재배량이 20%가 줄을 거라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15% 이상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똑똑하신 분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올랐다 빠졌다 다시 그냥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올랐다 쉬었다 다시 가는 요런 걸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와 번지는 네. 재고를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다는 거에 베팅하고 있는 뭐 거네요. 그렇게 정확하게 뭐 최근 몇 분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식품 회사들이 최근에 이 원자재 곡물 가격 말고도 각종 비용이 제가 오를 거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식품 회사들 보다 보니까 회사들이 전부 지금 재고를 늘리고 있어요. 재고가 늘어나면은 결국 재고에 따른 비용들이 식품 산업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요 다음 자료 보시면요. 지금 제가 아까 본 13개 회사 중에 포스트홀딩스가 일부 사업을 매각했기 때문에 거기 뺀 나머지 회사들의 그냥 단순 합계를 최근 분기로 쭉 했는데 재고 자산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특히 네. 최근에 뭐 여기선 조금 꺾였지만 그럼 이게 왜 재고를 늘리냐? 옛날에는 재고가 있으면 돈이 묶이는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재고 가격이 평가 이익이 오히려 날 수 있으니까 좋은 네. 거죠. 네. 그리고 여전히 식품 소비가 되게 견조하기 때문에 재고 안 가지고 있다 물건 못 팔 기회가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산업 전체적인 비용 부담도 커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되게 재밌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 차트가 조그맣네. 이게 사실 재고 자산이고요. 예. 이게 매출 채권이고요. 이 노란색이 보면 운전 자본이에요. 네. 근데 이게 운전 자본이라는 건 이게 쉽게 말해서 부채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 빼서 묶이는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 돈이 지금
사실은 재고 자산이 늘고 매출 채권도 이러면은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안 꺾여요. 무슨 의미일까요? 부채단에서 안 줄 돈 안 주고 있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유동자산이라고, 그러니까 운전자본이라 하는 거는 유동자산 가지는데 묶인 돈, 그리고 부채 쪽에서 안 줄 돈, 이거 퉁쳐가지고 순액으로 묶이는 돈이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재고가 늘고 있는데 전체 운전자본이 안 는다. 이 얘기는 매입 채무나 이런 거 줄 돈을 전부 다 안 주고 이걸 늘려서 여기를 맞추고 있는 거죠. 얘네는 힘센 애들이니까 가능하겠죠. 근데 식품 산업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고 자산이 늘고 있으면 이게 비용으로 누군가는 가겠죠. 그러니까 최종 비용단에서는 결국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요 다음 자료인데 인력 부족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식품 회사들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소비는 견조한데 네. 물건을 생산하는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인건비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올려서 그러면은 인건비 올리니까 마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매출 Q를 충족시키는 게 전체 매출 대비 이거 빼면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 매출액에서 인건비 비중도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무슨 일이 되냐면 판촉비도 올리겠대요. 네. 왜냐면은 예전에는 물건을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지금은 비싸게 원가를 들이고 사람을 고용하면 생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촉을 적극적으로 해서 Q를 늘려가지고 하는 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용단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광고 비용도 올라가고 인건비 비중도 올라가고 원재료 비중도 올라가고 재고 보유를 함으로써 가는 각종 비용들도 올라가죠. 근데 이거를 정가를 하거나 효과적 통제하거나 다른 쪽에서 비용 관리할 수 있는 애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나 산업 전반적으로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은 미국의 식품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식품 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미국 인플레이션은 꺾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하. 예. 뭔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큰일입니다. 큰일이네. 근데 시간도 넘네. 예, 아. 안 좋은 얘기만 드리면 그래서 저는 항상 희망을 얘기 드리거든요. 예. 뭐냐면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 그럼 주식 다 때려쳐 그거 아니에요. 식품 기업들 내에서 이렇게 좋은 애들이 있으니까 식품 회사를 사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가가 오르잖아요. 원가가. 근데 원가가 이제 올라가요. 이거를 정가. 어떻게 가격 피로 정가를 하고 피로 정가를 했는데도 Q도 늘어날 수 있는 품목이고 이런 것들이 되는 애들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에 오히려 얘들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늘어나는 애들이 있고 제 보고서를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예. 이제 그런 업체들을 제가 종목을 하기보다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서 요 마지막 자료를 알려드릴게요. 네. 곡물 트레이딩 회사들은요. 얘네들은 PQ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처다니엘 미들랜드나 번지 같은 애들은 다 좋아요. 알겠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가정 식사 가공식품 하는 회사들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다 52주 신고가예요. 네. 그리고 푸드 서비스 비중 높은 애들도 요즘 실적 좋아요. 네. 그런 애들도 지금 다 52주 신고가예요. 네. 북미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소비자력이 높고 고소득층이면은 판가 상승을 해도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물량 안 줄여요. 이쪽도 좋고요. 그리고 생산 능력이나 비용 통제를 효과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다른 애들보다 우위가 되고 심지어 이익이 늘어요. 아까 외식업체에서 치폴레가 이익이 20% 이상 늘고 도미노 피자는 실적이 꺾인 게 이런 차이예요. 네. 그리고 성장성이나 수익성 높은 몇몇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친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너럴 밀스 같은 경우 애완용 사료 매출이 20% 정도 돼요. 그게 한 10년 전에는 없던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는 식품 회사들은 원가 상승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투자를 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비중을 가져가시면 죽을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예. 뭐 마무리로 그나마 위로를 하려고 하시긴 하시는데 크게 위로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 어떻게 투자하나도 저 보고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정 기업들도 언급해요. 근데 이런 쪽에 투자 포트폴리오가 없는 분들은 조금 우울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40% 내린 주식을 팔고 이걸 사야 되니까 그게 마음 아프죠.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네, 그거 다시 원금 회복하는 거 기다리고 그냥 있었는데. 깨끗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보네요. 네. 곡물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식품기업만 얘기했지만 소비 전반 그리고 제조업 전반에도 사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인력 부족은 미국 내 모든 산업 내에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은 비용 통제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이제 식품 가격이 올라오면 저소득 부분들은 소비에서 이 식품 가격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타이트한 상황에서 인건비 올리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품 물가하고 저소득 소득자들의 인건비가 같이 상호작용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다른 제조업에서 그런 쪽을 고용하신 분들도 영향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프로는 회사도 운영해야 되는데 인건비도 올라간다고요? 미치겠네 진짜. 자, 인사하시죠. 예, 제가 너무 시간을 쓴 것 같네요. 네, 서병수 미래에셋증권의 서병수 연구위원님. 그래도 역시 꽃등심은 구워 먹어야 맛있다. 국거리를 쓰지 말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바로 마무리할게요. 네, 바로 마무리하고 뭐 사실상 글로벌 라이브였는데요. 미국 얘기했으니까 네. 마저 들어보시죠. 고맙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